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자와 단백질 갑니다. 자, 우리는 형질이라는 것을 줄곧 배우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와닿을 만한 그런 설명할 게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질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 하나는 trai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이 단어는 잘 안 써가지고 잘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캐릭터 이 단어는 잘 아시겠죠? 특히 연예인들 중에는요, 부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는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만을 말해줄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어떤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반응이 없군요. 자,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는 목소리, 그리고 만약에 길게 같이 함께 생활을 했다면은 습관, 성격, 외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양하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 캐릭터, 형질입니다. 형질. 그 형질을 설계하고 있는 게 유전자겠죠? 자, 형질은 단백질에 기인한 거고요. 유전자는 DNA에 서려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질은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 자, 형질은 단백질로 배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로 목소리를 내고 분간할 수 있고요. 단백질로 습관이, 성격이, 외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매끼리 목소리가 비슷해. 혹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이유가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같은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유전자는 한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염색체를 풀어헤 치면 DNA 가닥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DNA의 끝과 끝을 연결하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서 DNA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DNA랑 DNA를 세포 안에서 딱 골라서 빼면은요. 질량으로는 15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50g이요. 하지만 이 150g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DNA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50g 정도면요. 냉정하게 하루 중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체중의 차이예요. 그럼에도 물 한 컵 정도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그게 우리 몸에 아니 우리의 뭐 정신세계까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DNA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요, 모든 영역에서 다 단백질을 코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위가 고작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순간, 사람들은요, 더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염색체고요. 지금 남자 염색체가 쭉 있네요. 자, 1번부터 22번 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 이렇게까지를 총 망라한 건데 얘네들은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씩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각각은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1번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겠죠. 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랜덤하게 얘가 왼쪽이 아빠 거, 오른쪽이 엄마 거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염색체를요, 크기에 따라서 각 번호로 매겼는데, 그래서 두 개씩 짝을 갖게 되었고요. 아울러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1번 염색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각각 똑같다, 서로 같아서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성질의 형질. 그게 뭐냐? 만약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에 이 부위에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 대립 유전자는 때로는 선생님 O형입니다. O로 같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순종. 순종은 호모라고 부르고요. 그리스어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쌍꺼풀 유전자가 있기도 하고요. 쌍꺼풀을 갖지 않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쌍꺼풀 유전자하고 쌍꺼풀이 아닌 것을 외꺼풀이라고 하는데 외꺼풀 유전자하고 쌍꺼풀 유전자가 2번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어쨌든 눈의 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거를 잡종이라고 하죠. 이 잡종은 그리스어로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호모 헤테로는 유전 연구나 아니면 유전자를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의 유전자가 약 10,000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유전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균화하게 있는 것이죠. 물론 2번도 그렇고 3번도 22번 XY 염색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같은 성격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2개 중에 1개만 있어도 되겠네, 그지? 예, 사실 맞아요. 2개 중에 1개만 있어도요. 1번에 1개, 2번에 1개, 3번도 1개, 22번까지도 1개, 그리고 X염색체까지 포함해서 1개씩 한 세트로 묶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사람의 머리털부터 발끝에 이르는 모든 유전자의 지도가 그게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도가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런 한 세트의 유전자 지도를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독일 사람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발음이 게놈이 됐고요. 근데 연구를 또 영미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놈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유전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 필드에서는 유행했었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유전체를 게놈을 2세트 가지고 있어요.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엄마한테서 한 세트를 물려받았고요. 아빠한테서 또 한 세트를 물려받아서 2세트의 지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트의 지놈이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된 그런 개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물은 그 전에 이제 유전자 지도가 분석이 됐고요. 동물로서는 가장 최초로 분석된 아이가 바로 이 동물인데 이 동물이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선충이라고 부르는데 그 크기도 이렇게 크지 않아서 예쁘고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물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나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발견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 뭐 그것에 따라서 불러줄 따름이겠죠. 모든 생명체에게서는요. 이런 지역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또 생물학 영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대상으로 부르는 한 이름이 있어요. 고유명사처럼. 그것을 학명이라고 부릅니다. 학명. scientific name.
얘의 사이언티픽 네임입니다. 캐노헤파이테스 엘레강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예쁜 꼬마 선충이 더 발음하기 쉽겠지. 자, 요 아이 캐노헤파이테스 엘레강스는 1998년에 ATGC에 해당하는 염기서열이 다 분석이 됐고요. 동물로서 최초로 분석이 된 바가 있고요.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약 19,000개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동물로 최초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이 19,000개라고 하는 숫자는요, 앞으로 분석되어질 동물의 유전자 수에 대해서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2000년에 ATGC 분석이 됐고요. 염기 분석이 됐고요. 자, 초파리의 학명입니다. 드로스필라 멜라노게스터라고 하고요. 초파리는 예로부터요, 유전 연구에 재료로 많이 쓰였던 생물이에요. 일단 똥파리보다 작고 귀엽고요.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얘네가 다양한 또 돌연변이를 많이 양산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 날개가 흔적만 가지고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눈이 점점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더듬이가 나야 될 자리에 뭐 다리가 생긴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돌연변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박했던 거지. 지금은 그런 실험을 하면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리적으로. 뭐 그도 뭐 네,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동물에 대한 복지라든가 초판에까지 무슨 동물 복지 이런 거를 운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유전자가 변형을 일어난 그 개체들이 막 생태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가히 그렇게 좀 유쾌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 14,000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생활사, 얘가 좀 의아했었어. 왜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것도 19,000개인데 얘는 알이고요. 알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생기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얘는 알에서 태어나서 유충과 번데기 시절을 거치고 멋지게 또 성충으로 날개가 돋아나고 이런 변화무쌍한 변태의 과정을 거침에도 14,000개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또 의아했었습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HGC 분석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때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은요, 프레드릭 생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영국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연구도 활발하게 많이 진행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고요. 1990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당초 2005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2년이나 앞당겨서 완성을 시킨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고 나니까 유전자가 25,0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 25,000개? 물론 25,000개가 각각 또 어떤 역할하고 무슨 단백질을 코딩하는지를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또 그런 거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한 거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간이 고작 25,000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류를,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하지만 이 분석된 ATGC, 즉 염기 서열을, 그 양을 보자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어서 천자가 들어가는 종이에다가 1,000쪽짜리 책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게 3,300권에 달하는 분량의 염기 서열이 한 세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높이로 보자면요, 약 아파트 높이의 10층에 버금가는 10층 높이에 버금가는 그런 높이가 한 세포의 정보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자, 사람이 이제 ATGC를 이제 분석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의도한 유전자의 변형이 어떤 생물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그런 것들의 호기심은 사람들을 연구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개척이 되었고요. 그것은 유전공학이라고 불립니다. 염기쌍의 변화를 유도해서 다양한 그 생명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뭐 큰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요 갈래로 보자면은 형질 전환, 형질로의 세포 융합, 합치원 등이 있습니다. 네, 형질 전환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은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 18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자는 그냥 소화기관으로만 여겨졌었어요. 1869년에 랑게 한스라는 사람이 소화에 분비되는 것 말고 다른 종류의 세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오스카 민코스키는 이자를 제거한 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포도당의 성분이 많은 오줌을 배설하는구나, 즉 당뇨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을 실험으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당뇨 증상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분비되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랑게한스하고 오스카 민코스키는요 독일 사람입니다. 바다 건너 프레드릭 벤팅, 캐나다의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분은요 1921년에 개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소아 당뇨 아이들에게 투여를 했어요. 투여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때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50명의 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세 번째, 50번째 아이를 딱 투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 아이들이 혼수 상태였거든요. 첫 번째 아이에게 투여한 인슐린이 효과를 봐가지고요. 50번째 아이에게 투여하기 바로 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야. 그래서 인슐린은 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물질이다 라고 그 당시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벤팅은 교수 찰스 베스트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었고 92번째에 해당하는 개의 이자액 추출, 이자액이 아니죠. 이자에서 추출한 인슐린이 효과를 보아서 함께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벤팅만 노벨상을 받고요. 벤팅과 함께 벤팅에게 사무소를 제공해 준 또 연구자가 한 명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저기를 줘요. 노벨상을 줍니다. 근데 벤팅은 또 맥클레오드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노벨상 받는 게 그게 빈정이 상했나 봐요. 그리고 같이 함께 연구한 베스트에게 노벨상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면은 상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20억 중에 10억을 조수에게 나눠주는 또 훈훈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인슐린 구조는 프레데릭 생어 아까 말씀드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선두로 이렇게 지정하고 진행시켰던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은 소나 돼지에게서 추출한 그 인슐린을 사람에게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 돼지이기 때문에 뭐 양도 양이고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씹어넣고 그 대장균이 만들어낸 인슐린을 뽑아서 추출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이 스완슨이고요. 보여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 소안을 내가지고 대장균으로부터 사람의 인슐린을 뽑아내는 그런 실험을 성공을 했고요. 이제 1982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